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검찰 수사심의가 최재형 목사의 대린 이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서 야당은 환영한다면서 검찰이 즉각 선물을 받은 이 김건희 여사도 함께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김 여사를 포함시키는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100명의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채택했습니다. 명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증인 채택은 보류됐습니다. 여당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퇴장했습니다. 증인들에 대해 가지고 중복해서 불러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뭐 내용도 뻔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거의 인권 탄압 아닙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또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심위의 기소 공고를 검찰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김 여사 관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과 법무장관께서 보호를 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됩니다.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되고 선물을 건넨 최 목사만 기소된다면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뒤로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그 끝엔 국민의 분노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수심위 권고에 종속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오늘부터 10월 16일에 치러질 이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이 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열리는 부산을 찾아서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동네가 과거에 그 국민의힘 그 시장이 8년간 재임하면서 전국에 유명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유명했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전국의 최고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정 구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자신이 부패했던 성남시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도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 날선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저 발언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희 민주당의 험지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보궐 선거가 생긴 이유라든지 또 예. 과거에 어떤 금정구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 같고요. 네네. 또 본인이 과거 성남시장을 2번이나 했는데 예. 그 전에 있었던 전임 시장들과의 어떤 인연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금정구청장과의 좀 상황이 비슷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구청장, 제대로 된 단체장을 뽑게 되면 정당을 떠나서 그러면 그 구가 발전한다는 것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그 내용만 보면요. 국민의힘 시절에는 부패하고 무능했다. 하지만 자신이 시장 시절에는 최고의 도시가 됐다. 저 내용만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당시에요. 전국적인 인물이 된 것이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에 그 근거가요. 판교의 특별회계가 잘못 사용되어졌다라는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없다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라고 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칭 졸업을 외쳤는데요. 예. 당시에 성남시 부채가 전임 시장 당시 부채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라토리엄 자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예. 이게 이재명의 단독 쇼였다. 네,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언하지 않아도 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또 네. 졸업하지도 않은 부채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모라토리엄을 해제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에서 단독 쇼가 시작
시작되었다고 보고 지금 불법과 지금 비리로 점철되어지고 이러한 혐의들을 온갖 혐의를 다 받고 있는 거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부터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에 있는 H호텔 예. 그리고 지금 10수년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공사들부터 시작해서 예. 이러한 혐의들이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황 증거들부터 시작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치꾼이라고 하더라도 예.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어떤 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고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금정 이 야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험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 성사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성사돼야 할 텐데 그렇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아무래도 여당의 후보를 상대하기에는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만 단일화를 하는 것은 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국 혁신당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예. 또 그런 분위기가 선거 과정 속에서 물을 익은다면 모르겠지만 예. 무조건적인 단일화는 좀 가능하지가 않고 예. 일단 단일화하기 전부터 사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폄하를 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이제 부산을 찾는다고 하니까요. 뜨거워지는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 꺼내던 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의 입장과 다르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입장과는 다르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임종석 실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연방제 국가론 3단계에 대해서 관련해서 통일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첫 번째 단계가 평화 공존입니다. 이게 서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형태로 지금 뭐 국제기구에 서로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서로 각자 알아서 하다가 2단계에서 문화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으면 활발히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뢰가 싹 튼다고 하면 네네. 3단계 그때 통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3단계 논의인데 예. 지금 임종석 전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배제하는 듯이 그냥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하고 헌법 뭐 3조 그러니까 국토와 관련된 것도 지금 다 뭐 없애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의 당의 통일 정책과는 조금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이 국가라는 것이 국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는 어쨌든 이것을 따로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외교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당내 이 86그룹과 선을 그으면서 좀 차별화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제 86그룹과 차별화에 나선다 하는 것의 속뜻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구주류 세력들을 지우겠다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예. 하는 이제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는 숱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고요. 또 차기 대선에서 어찌되었든 물밑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이제 친문 세력들의 등장도 예견되고 있고 네, 그럼 이게 구주도 세력들, 주류 세력들에 대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힘을 빼겠다라는 전략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임 전 실장 발언을 놓고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시의원 임 전 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상황은 뭐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비판에 대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규정하고 있고 예. 그 평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에 지금 위반되는 발언을 했죠. 위배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2개 나라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안보 정세가 얼마나 지금 좋지 않은지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예. 감각이 없는 것인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예. 혹은 지금
이게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두 국가를 인정하고 통일은 후대에 넘기자. 두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의 방법은 전쟁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감각조차도 없는 것인지 예.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임정석 실장 같은 경우에 국보법 위반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네. 주체 사상을 초종했던 NL 계열 답게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앵무새 노릇을 했다라고 보니 분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고발은 네네. 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충분히 그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쭉 들어보셨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은 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앞서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두 국가원을 비판했는데 임 전 실장, 윤 대통령이야말로 이 적대적 국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임종석 실장이 이런 파장이 일 거를 알면서도 왜 이야기를 했는지,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임 정부에서 비서실장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보고 이런 예. 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하고 회의적인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던 과정 속에서 예.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했던 말은 학계에서 학자들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부 학자는 할 수 있죠. 학자들은 할 수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 5번과 진보 정부 3번을 거치면서 예. 각자 나름대로 이념과 철학에 기반을 해서 대북 정책을 펼쳐왔지만 사실 북한의 핵무장을 지금 막지는 못한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학계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니 북한에서도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저희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있어서 좀 선을 긋고 있다라는 점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러면 임종석 실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그럼 임 실장은 이런 파장이 있을 걸 대충 예상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전 보여요. 개인적인 예. 해석입니다만은 예. 정말 하나는 정말 종북이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내가 동조를 해주고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겠다라는 종북이라는 생각도 예. 한켠에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 하나는 본인이 이런 정도 얘기하면 예.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본인을 따라줄 세력들도 있을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한 민주당의 결정 유예로 기울었다, 이런 관측이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 투자 발언이 아주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 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인버스 투자라는 말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본질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금투세는 금투세보다 훨씬 더 개정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될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물적 분할 이런 우선순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것들은 내팽개치고 금투세만 바로 폐지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바로 호황으로 변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하. 또 그 금투세 자체와 관련해가지고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예로 해놓고 그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손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저희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폐지 입장은 아니지만 유예라고 어떤 협치의 어떤 활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서로가 주고받는 협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 건 맞는 겁니까?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언행주의보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할극하고 있다, 인버스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설화가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 금투세 토론회가 오히려 이제 자충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저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순리를 어긋나서 쇼를 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도 역할극이라고 했는데 네네. 역할극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 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양보를 해서 유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전국에서 민심에 큰 파장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유예라는 지금 세모 정도를 그려놓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인버스에 투자해라. 예. 이거 실제로 2020년도에 많은 국민들이 인버스, 곧버스 투자하면서 지금 큰 피해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코 이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투자의 역주행적인 것인데 선물 자체가 지금 이게 리스크 해지 상품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수익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에게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거 국회의원이 할 발언이 아니죠. 이거 정치인들이 할 발언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금융시장들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국내를 이탈하지 않고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예. 부분들을 연구해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예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세모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거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은 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친명계 좌장 이 정성호 의원의 발언인데 함께 들어보시죠.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좀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좀 검토해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아예 폐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유예가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해 주시기에는 유예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성호 의원의 발언. 정성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방금 나온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유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언젠가는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벌어두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왕에 유예를 할 것이면 어떤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기대감을 어떻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폐지하는 것도 답이라고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소수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 과거에 주경호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지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예상 못한 겁니까? 또 그리고 바로 폐지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주가지수 3천 바로 돌파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폐지라는 어떤 유연한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민주당의 이제 최종 결정 국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에요. 금투세 시행이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결론 그 정해놓고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민감한 사안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정책을 따르면 이게 금투세를 지금 이제 해야죠. 시행하는 것이 시행해야죠. 맞는데요. 그렇죠. 예. 정성호까지도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이재명 당대표의 어느 정도 복심을 받아서 한번 던지게 해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했다가 아니라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선 형국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폐지까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유예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친한계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고요.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상황은 이쪽에 먼저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일단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독대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 독대 중이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인터뷰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미 다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요들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대를 하는 것은 서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 독대라는 형식을 언론을 통해서 재차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하. 오히려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예.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을 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누가 국민의 눈높이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그렇습니다. 민심과는 더 가까이 있다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표는 이제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형식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든 자주 만나야 한다 이렇게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 안에서 보였을 때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말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항상. 근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나갔었는데 그 한동훈 대표에게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찬 이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집무실로 불러서 삼자 차담을 하자라는 제안도 했고 또 이제 만찬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산책을 하자라는 제안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지나치게 차별화 전략에 좀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지율이 같이 동반하고 같이 하락하는 커플링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에는 한 배를 탔다, 한 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을 공격하거나 한쪽을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전략으로 나가야지 지금 여당도 살고 정부도 살고 우리가 차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대통령을 어떻게 공공에 적화시키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 함께 가는 가정으로 보고 진짜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대화의 형식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여론이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물밑에서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지금 주로 주제가 나오는데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민주당이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주제들 말고도요. 민생 법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선전선동하는 이런 정책에 끌려 들어가서 마치 이것들을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안건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 견제 현황들 정말로 많다. 진짜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이 선선해지면서 여름이 지나가나 싶지만 아직 가을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시작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30도가 넘는 늦더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자세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희동 기자, 오늘 낮도 덥다고 하는데 이 가을은 도대체 언제쯤 오는 건가요? 네,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긴팔을 입고 나와 있는데요. 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팔을 걷어붙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0도, 부산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9월의 끝자락이지만 한낮 더위는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은 27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을 유지하는 첫날을 가을 시작의 기준으로 봅니다. 어제도 오전 8시 기준 서울 기온이 20.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간 9월 말이면 대체로 가을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늦어지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0월 초까지 늦더위가 이어져 10월 중순은 돼야 가을다운 가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올겨울은 평년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보여 가을은 여느 때보다 짧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한 데 이어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기소 여부를 놓고 심 총장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지 이틀 만입니다. 최 목사 수심위는 검찰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고 봤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겁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앞서 김 여사 수심위가 낸 불기소 의견과도 반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기소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번 수사심의의 결론하고 이번에 낸 결론하고 수사팀에서 기존 증거와 법리 잘 참고해서 사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개 수심위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 심 총장은 중앙지검장 보고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검찰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요, 이르면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다면 이 최재형 목사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서 가장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까? 일단은 검찰에게는요. 예. 기소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법리적 고민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고려가 더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요. 불기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네. 이건 기소해봤자 100% 무죄 나옵니다. 그런데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저도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청탁금지법은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이 무슨 청탁하려고 갔습니까?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한 사람이 녹음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기록 남기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청탁보다는 다른 훨씬 더 다른 그러한 지금 그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찾아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명예훼손, 위계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이거 다 불기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것들은 기소하면은 다 유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안은 준 사람은 기소하는데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한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민한 것이 법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 총장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첫 과제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선택일 텐데요. 네. 선택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직무 관련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뇌물이나 알선 수재까지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바로 기소는 어렵지만 네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보할 수도 있고 실제 수사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묶어서 기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심위의 어떤 권고를 명분으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둘 다 불기소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는 국민들이 볼 때 결국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둘 다 불기소할 경우에 이제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제 같은 사건을 놓고도 지금 정반대 결론이 나온 이 수사심의의 제도,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예컨대 네네. 같은 사안을 놓고 판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사건 아닙니까?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1심 무죄, 항소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럼 1심 판사 생각 다르고 항소심 판사 생각 다르고 대법관들 생각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김건희 여사 그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5%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제가 봤을 때 5%가 아니라 50% 이상 그 기소해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다 기소하라고 해야지 왜 세 개는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사건들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날 확률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공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편법 대출 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 그 편법 대출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로 지금 소환 통보 받으신 상황. 다음에 합시다. 그냥 왜 그럴까요? 네, 지난 3월 총선 당시 유세 현장에서의 모습 보여드렸는데 양문석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 의원의 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 받은 혐의, 검찰이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지금 주장처럼 이걸 편법 대출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실제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실질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편법 대출이 아니라 대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소명해야 되는데 그 소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이 거래 명세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SNS에 이게 편법 대출이고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여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공시하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 그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그 시가를 축소 신고한 것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혐의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법 대출이 아니고 이제 사문서 위조, 재산 축소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양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적용이 됐는데 공직선거법 이건 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의원이 편법 대출까지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법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아니 그런 일 전혀 없고 우리는 양문석한테 속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 양문석 의원은요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편법 대출
받은 돈으로 뭐 했습니까? 양문석 의원이 뭐 사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서초구에 한강변 아파트 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파트 가격 얼마였습니까? 3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을 21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그거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신고를 갖다가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강변 아파트가 21억 5천만 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니까 이중으로 양문석 의원은 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배드민턴과 축구 등 요즘 한국 스포츠계 시끄럽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체위 현안 질의가 있었죠.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이틀 전이었습니다. 문체위 현안 질의 많은 화제가 됐는데 먼저 이제 배드민턴 협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안세영 선수의 발바닥 물집 사진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쏟고 또 비난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뭐 후원사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한 강제 규정 도마 위에 올랐는데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 일단은 이 규정 관련해서 바꾸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 들여다보고 계세요? 네, 사실 저도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또 선수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연맹도 굉장히 또 각 협회가 열악합니다. 많은 선수들을 또 대회에 지원하고 또 관리하려니까 또 용품사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또 그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피해 선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피해가 이제 선수에게 가지 않도록 네. 정부에서 좀 더 선수에게 좀 더 개인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협회는 또 바꿔야 될 부분들을 또 바꿀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김태규 회장이 이제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도 횡령 배임 가능성 지적이 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사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사실 배드민턴 협회장님이 생활체육회장 예. 출신이시라서 이제 지난 청문회 때도 보면 이제 조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드러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쉬웠던 것은 예.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를 이제 분리해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또 선수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해서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은 선수들에게 지급돼야 될 후원사의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선수단이 후원사 보너스 관련 뭐 계약 존재조차 몰랐다 이렇게 돼서 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문체위에서는 어떤 방안 갖고 계신가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중간 발표를 했지만 이제 그 최종 발표에서 선수들에게 정말 피해가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최종 결론이 예.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고 예, 예.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지 예. 문체위의 입장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안세영 선수 뭐 폭로와 불거져서 협회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최종 결과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 중간에 있었던 내용 외에 그동안 이제 선수가 피해를 이제 좀 호소한 내용들, 네. 또 많은 분들이 문제라고 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고요. 하여간 뭐 발표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 마무리되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문체위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축구협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문제 굉장히 그날 강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죠. 문체위에서 관련 감사 결과 중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내용이 담길 건가요? 아직 이제 뭐 감사 중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것들이 담길 것이다라는 말씀은 뭐 저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난 청문회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이렇게 조금 그동안 예. 좀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좀 한꺼번에 예, 터졌죠. 축구계 내부에서도 좀 드러나게 된 것 같고 또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해진 그 룰 안에서 투명하지 못했고 또 공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사과하고 또 이제 좀 어떻게 수습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축구 협회에서도 예. 많은 부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무엇이 문제인지 또 축구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파리올림픽 이후에도 체육계에 드러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발표될 예정이니 이제 10월 2일 날 축구협회 중간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협회장이나 감독 여기에 거치게 되는 것도 솔직히 국민적인 관심이 크거든요. 그 내용도 담길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중간 발표 예정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 중이죠. 예, 이제 10월 2일 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체부가 이제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의 문제점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도 문체부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응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피하는 예. 것이 아니라요. 네. 이제 대한체육회에서의 역할은 이제 시도체육회와 그 종목 단체를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 또 문체부는 정부는 또 그러한 체육회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 이제 소속 기관을 뭐 문제점이 없는데 찾아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좀 들여다 보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해소되려면은 정부에서 정확한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원의 기능을 이제 그 감사를 또 이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육회에서 또 정부에 대한 감사를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선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체육계의 문제점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위에서 체육계 개혁 위해서 어떤 보관 갖고 계신지 좀 방향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저도 선수를 하고 학교에 있으면서 또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 차관이 돼서 와보니 네. 아, 체육계가 이렇게 좀 폐쇄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많이 속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서로 좀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하려는 것보다 이게 뭔가 좀 정부의 간섭을 자꾸 체육회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체육회는 KU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체육회가 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를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IOC 헌장으로 어려운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는 또 그 기타 소속 그렇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또 체육회도 그런 마음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관님 말씀처럼 좋은 보관들 그리고 선수들을 위한 대책들 꼭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장미란 문체부 이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루에서 한국인 남성 사업가가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구출됐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인이 납치됐다 구출된 지 4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외교부는 최근 페루 수도 리마를 중심으로 납치 사건이 크게 늘었다며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이 묶인 남성이 뒷좌석에 몸이 끼인 채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총기를 버리고 길가에 엎드린 용의자 3명은 체포됩니다. 페루에서 경찰이 범죄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사업가를 피랍 하루 만에 구출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한국인 사업가 A씨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뒤 범죄 조직에 납치됐습니다. 당시 회사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페루 주재 한국 대사관은 현지 경찰과 함께 구출을 도왔고
외교부도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외교부는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현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루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 등에 따라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5월에도 한국인이 납치됐다 11일 만에 구출됐습니다. 외교부는 수도 리마 등 여행을 자제하고 개인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미국 LA에서 달리는 심야 버스에서 무장 괴한이 인질극을 벌이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차량 밖 전광판에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비상 메시지까지 띄우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1시간가량의 추격전 끝에 범인은 붙잡혔지만 승객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행하는 버스 앞 전광판에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서서히 달리는 버스 뒤로 경찰차 수십 대가 따라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버스에서 인질극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현지 시간 25일 새벽 0시 45분. 당시 버스엔 인질범과 운전기사,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인질범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버스가 계속 달리자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가량 추격전에도 인질극이 계속됐고 결국 경찰이 바퀴를 터뜨려 버스를 세운 뒤 인질범을 붙잡았습니다. Operator continued to operate the bus in a safe manner as he could under the circumstances, with the police trailing him for an hour before the spike strips finally took effect. 승객 1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기사와 또 다른 승객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범은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승객에게 총격을 가한 뒤 인질극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에서는 4월에도 5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등 대중교통 내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치안이 큰 숙제라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올해 초 국내에서 일명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되면서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왔죠. 개식용 종식 등 동물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해온 국제동물보호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상식을 열고 공로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몽둥이와 올가미 옆에 그을린 개가 보입니다. 고통스런 죽음을 살아있는 개들은 지켜봅니다. 구조 당시 겁에 질려 뜬장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지만 어이구 이쁘다 우리 애기. 지금은 재롱부리며 입양되길 기다립니다. 유기견을 반려견으로 키우다가 도축했던 개농장주 앞에 손 놓은 당국 대신 나섰던 활동가들. 개농장, 번식장 철폐를 외치던 노력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첫 결실을 거뒀습니다. 세계 애견연맹이 국내에선 첫 시상식을 열고 법 제정에 공헌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개를 때려서 다 죽지도 않은 개를 가만히 해놓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것이 사람다움인가. 단체 대표로 선정된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한정혜, 박홍근, 이헌승 의원이 상을 받았습니다. 국제협약과 입법에 주력하고 있는 연맹 측은 한국이 아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90%以上的狗狗都是偷盗来的宠物，或者是流浪狗。这次韩国的立法对中国会产生巨大的影响。中国立法。 행사에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과 배우 전노민 배다혜 씨, 해외 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식용 전면 금지까지 유예기간 3년간 남겨진 개들의 처우와 농가 보상 등을 둘러싼 후속 조치에도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냄새 때문에 가을의 불청객이라고 불리는 은행인데요. 이 은행에 대처하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랗게 변한 은행나무는 예쁘지만 은행 열매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지독한 냄새 때문인데요. 대전의 한 거리에 은행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무심코 밟고 지나갔다가는 곧 후회하게 됩니다. 네, 은행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진만 봐도 은행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은행 냄새 때문에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전담팀을 꾸리고 선제 대응에 나설 정도인데요. 인천에서는 전동 수확기를 동원해 은행나무 열매를 털어냅니다. 떨어진 열매를 수거하는 관계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수원에서는 낙과 수집기가 등장했습니다. 나뭇가지 밑에 그물을 설치해 떨어지는 은행 열매들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수거된 은행은요, 몇 가지 검사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하고 지역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중서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27도, 춘천과 강릉 2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급증하는데요. 계절이 바뀐 걸 코로 먼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교차큰 가을철 건강관리 핵심은 체온과 면역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투를 준비해서 체온 유지를 잘 해주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데 특히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는 깊은 수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